전 세계의 가난한 성도의 마음을 교회를 향한 개혁의 목소리를 모아서 당신의 마음을 터치합니다. 신앙 터치 시즌2 그 5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신앙 터치 시즌2 어느덧 5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우리 멤버들 인사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의 록펠러를 꿈꾸는 부자 청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교회 안에서만 고상한 구지언니입니다. 내가 우리 소개가 너무 식상한 것 같아. 소개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나중에 한번 고민해 보시겠습니다. 네, 저는 조나단을 너무 사랑했던 조나단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지금 들으셔서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좀 스튜디오 안이 조금 썰렁합니다. 지금 세 분이 요즘 좀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오늘 함께 방송을 함께 못 하시게 됐어요. 네,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리셔서요. 목소리가 아예 안 나와요. 목감기가 걸리셔서.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저희가 그래가지고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우리 한번 소개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인도가 너무나 좋아서 인도에서 19년째 살아가고 있는 인도 선교사 써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써니. 이거 뭐죠? 그렇게 해서 우리 오늘 이 4명에서 신앙터치 진행할 예정이고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잠깐 전하는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써니 선교사님이 좀 본인 소개 겸 뭐 사역 소개할 수 있는 좀 간략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저 특별 게스트로 모셨는데 좀 우리 들으시는 청취자님들이 수천 명의 우리 청취자님께서 궁금해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해봐요. 너무 궁금하다. 예. 예, 감사합니다. 우선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인도에서 사역하고 있는 써니라고 합니다. 저희 사역을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구자라트 지역인 인도의 서쪽 끝이죠. 마하트마 간디가 태어나고 독립운동을 펼쳤던 구자라트 그 주 안에서 저희가 어린이, 청소년, 청년을 주로 사역 대상으로 하고 제자화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사역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시즌1에 보시면 저희 사역 너무나 소개 잘 돼 있어요. 꼭 다시 들어주시고 돌려듣기 해주시고요. 광고라기보단 좀 기도 요청을 드리는 것은 지금이 저희 현지 날씨가 44도, 45도예요. 굉장히 더운 지역인데 지금이 한참 여름이에요. 예, 여름이에요. 여름방학인데 저희가 한 달에 만나는 아이들이 2,000명이에요. 어린이 사역에 어린이들 대상 제자화하는 아이들이 2,000명인데 특별히 그 중에서 300명 아이들이 한 장소에서 모여서 지금 구자라트는 43도, 45도가 되는 굉장히 더운 여름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름방학인데 특별히 저희가 제자화 훈련하고 있는 2,000명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캠프를 하는데 특별히 300명의 아이들이 한 곳에서 모여서 여름방학 캠프를 하거든요. 근데 이곳에 오는 아이들은 슬럼 아이들, 힌두교 아이들, 무슬림 아이들, 또 기독교 아이들 다 같이 한 곳에서 모여서 300명이 여름방학 캠프를 해요. 킹스키즈 캠프를. 이번에 좀 큰 행사를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실내 체육관 같은 그런 장소를 저희가 이제 대관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다 같이 이제 모임을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재밌는 게 실내 체육관 이름이 엑소홀이에요. 엑소. 엑소. 귀에 쏙쏙 들어오는 엑소홀에서 저희들이 계속 제자 훈련하고 있는 코 멤버 300명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캠프하고 말씀 듣고 또한 예배하는 이 특별한 한국으로 치면은 이제 여름 성경학교 같은 수련회 캠프. 예, 그렇습니다. 수련회 같은 캠프를 하는 거죠. 얼핏 들었을 때 지금 여러 종교의 아이들이 한 곳에 모이는 그런 느낌인데요. 저희가 2,000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제자화하고 사역을 하는데 2,000명이 매일 한 곳에 모이는 것이 아니고요. 11개의 다른 지역에 저희들의 키즈 클럽이 매일 저녁마다 열리고 있어요. 저희 사역자들이 가서. 그러니까 한 개 지역에 100명에서 200명 그 사이에 아이들이 그래서 어느 지역은 왜냐하면 인도는 아직도 카스트와 종교가 엄격히 구분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함께 모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종교로 저희가 그 지역과 종교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역을 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은 철저하게 슬럼 아이들이에요.
그 캠프에 오는, 그러니까 키즈 클럽에 오는 아이들이, 그리고 어느 지역은 힌두 아이들, 힌두 어느 아이들만 지역은 오고. 무슬림 아이들, 어느 지역은 기독교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끼리 매일 저녁마다 다른 곳에서 만나서 함께 키즈 클럽을 하는데, 특별히 여름 방학을 모아 저희가 엑소홀에서 다 같이 300명이 모여서 함께 근데 이제 하는 이런 거죠. 이유도 있어요. 왜 이제 굳이 체육관을 빌리냐면 교회를 빌려서 하면 교회 관련된 시설에서 하면은 힌두나 무슬림 친구들은 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아무리 오고 싶어도 그건 이제 사회적인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이런 이제 기독교 행사를 하더라도 체육관이나 일반 장소를 대여해서 하면은 그 아이들도 이제 다 참석할 수가 있는 거죠. 체육관을 빌리면 돈이 많이 들겠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질문 너무 웰컴이에요. 대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러주신 거죠? 네네. 예, 그 저희가 좀 특별히 기도 요청과 함께 어린이 사역, 특별히 현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도 현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 사역에, 제자화하는 사역에 관심 있거나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나 특별히 이런 데 함께 참여하고 싶어, 이런 분들 무지무지 웰컴합니다. 예, 이 아이들 300명 아이들이 함께 모이는 그 체육관 엑소홀, 그 엑소홀 장소에 대한 그런 재정 부분이나, 또 아이들 함께 모이면 또 먹여야 되잖아요. 간식과 점심 먹이는 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또 현지 사역자들, 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함께 동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저희 그 게시판에 공지란에 또 후원하실 수 있는, 인도 그 써니 선교사님을 후원할 수 있는 공지란을 저희가 후원 계좌를 이제 알려드리려 그래요. 좀 보시고 마음이 동하시는 분들은 좀 후원을 해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써니 선교사님은 인도에 선교를 간 지 19년이 됐어요. 공식적으로 파송된 지가. 뭐 그 전에 간 것까지 계산하면 훨씬 더 오래됐지만, 이제 그 당산동 교회 파송이시죠? 예, 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이죠. 예,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 있는 당산동 교회의 파송 선교사로 나간 지 이제 19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때에 이런 식으로 20대 때 배낭 메고 혼자 인도로 가서 사역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사역을 하게 된 거죠. 예. 저희 인도고요. 지역은 구자라트라고 인도의 서쪽 날개 끝에 주예요. 주의 대상이고, 예, 저희들의 사역지에서 사역 이름은 홀리스타라는 사역 이름으로 예, 사역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질문 드려도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캠프를 위한 필요한 그 돈이 있는 거잖아요. 얼마가 모였고 얼마가 부족한지. 예. 저희가 한 번에 캠프를 하기 위해서는 300명 아이들 장소와 점심까지 다 하면 150만 원에 저희가 하루 캠프거든요. 150만 원의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도 현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회비를 내 이러면은 회비를 낼 수 없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쵸. 또 저희가 뭐 잘 좀 살 수 있는 형편의 아이들을 위한 사역도 하지만, 그 반 이상의 아이들은 점심값을 내는 것조차도 조금 버거운 예, 그런 아이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뭐 예, 그 정도고요. 그래서 혹시나 150만 원? 꼭 그 정도 다 이렇게 동참하시기 어렵다 하더라도 아이들 한 끼 점심은 내가 좀 쏘고 싶어. 아니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재력이 있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한 큐에 소실 수 있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예전에 만났어야 되는데 제가 11조 100만 원씩 낼 때 만났으면 그러니까 굿즈 언니가 써야 되는데. 부자 청년. 우리 일단 마음 많은 부자니까 제가 어떻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마음 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도 사역 물질로, 기도로 많이 후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신앙 터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돈, 섹스, 권력에서 그 섹스 중에서도 우리가 결혼 생활과 동성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예정이고요. 2부 교리 터치에서는 행복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주에 뭐죠? 우리 결혼 전 성관계에 대해서 이제 했었잖아.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 했는데 댓글이 아주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뭐 좋았다라는 댓글이 주로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교회에서 많이 좀 억압과 이런 걸 참견을 많이 듣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거에서 눌려있던 분들이 많지 않나. 자유함을 얻었다 뭐 이런.
그런가요? 그쵸. 그렇다고 막 하면 안 돼요. 저도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청년들한테 해줬는데 그런 거는 너희가 알아두면 좋겠지만 이거를 너네를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쓰면 그렇죠. 절대 안 된다라고 네. 이야기를 네. 해줬거든요. 그래서 뭐 그 친구들한테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네네. 예,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교회 생활 백서 첫 번째 결혼 생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결혼 생활 특별히 이제 뭐 불륜, 간통에 대해서 좀 저희가 집중적으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시작을 나지순 씨 이야기라는 걸 좀 통해 가지고 좀 색다르게 하지만 해보려고 이거 해요. 너무 색달라. 기대되고 있어요. 멤버가 좀 변화가 있는 만큼 우리가 우리 사연 소개인가요, 이거? 나지순 씨한테 사연이 왔어요. 예, 우리 나지순 씨의 요 사연을 저희가 한번 들어볼 테니까 한번 그냥 편안하게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7년차 주부인 나지순 씨는 남편인 오바람 씨와 평탄하지만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순 씨는 바람 씨의 핸드폰 문자 내용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요. 아니 이거 뭐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남편인 바람 씨가 그동안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지순 씨는 크게 부부싸움을 하게 되는데요. 아니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아니 어떻게 날 배신할 수가 있냐고. 나 당신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럴 수가 없지. 잘못했어 여보. 한 번만 넘어가 주라. 내가 미쳤었나 봐. 그러나 도저히 자신을 배신한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처음에는 용서를 구하던 남편도 점점 태도를 바꾸며 고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당신 마음대로 해. 그런데 그거는 알아? 작년에 헌법재판소에서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 개인의 사적 영역까지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우리 간통죄도 이제 아니잖아. 나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지순 씨도 그 사실을 뉴스를 통하여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자신의 문제가 되자 너무 억울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잠깐만. 그러면 나는 이제 바람을 피운 남편을 처벌할 권리도 없게 된 거야? 아니 이거 뭐지? 너무 답답한 마음에 고민하던 지순 씨는 마침 옆집에 변호사 김헌법 씨가 산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래 맞아. 옆집에 산다던 김헌법 씨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다급한 마음에 그날 밤 바로 지순 씨는 김헌법 씨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 혼자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 좀 도와주세요. 지순 씨, 이웃 좋다는 게 다 뭡니까? 무슨 일이기에 그러시죠? 다른 게 아니고요. 제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근데 작년에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이제 바람을 핀 그 남편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없을까요? 글쎄요, 처벌을 무엇으로 규정하느냐에 따라 다르겠네요. 작년에 헌법재판소에서 개인의 사적인 영역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여겨지는 간통죄를 국가가 처벌하는 법에 관해 위헌 결정을 내렸죠. 그러니까 더는 형사적으로나 처벌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전히 개인 간에서는 처벌할 수 있으므로 민사적으로는 처벌 가능합니다. 즉 민사소송을 하셔서 위자료를 왕창 받아낼 수 있는 거죠. 민사소송이요? 그래. 그럼 혹시 위자료 액수가 간통죄가 사라지기 그 이전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좀 나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통죄가 위헌 결정이 났을 때는 액수가 많아질 수도 있다는 예상도 있었지만 실제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과거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정말 생각할수록 너무 화가 나요. 제 마음 같아서는 콱 우리 남편을 그냥 회사 게시판에라도 올려서 창피를 주고 싶은 마음인데요. 아니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지순 씨와 비슷한 생각을 하신 분들이 왜 없었겠어요. 더는 국가가 처벌하지 않으니 사회적인 비난으로라도 단죄하고 싶어 SNS 등을 사용해 배우자가 간통했다고 드러내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실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명예훼손이요? 말도 안 돼. 지가 잘못했는데 왜 그 잘못한 사람을 단죄하려고 한 불쌍한 상대 배우자를 처벌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그건 법률상 자력구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즉 스스로를 상대방을 단죄해서는 안 되고 국가기관의 구제 절차를 통하여 구제를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언뜻 보기에는 답답해 보일 수도 있지만 바꿔서 생각해 보면 절도를 저지른 사람이 똑같이 절도하여 자신을 구제하려고 한다면 사회가 얼마나 어지러워질지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나요? 자력 구제 금지 원칙, 자기의 이익이나 권리를 방어, 확보,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사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아, 그런데 그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폐지한 후에 이혼한 사람이 더 많아졌을 것 같은데 그렇진 않나요? 아니, 어떻게 보면 간통행위가 더는 형사적인 범죄가 된 것이 아니라 간통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간통으로 인해서 이혼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수치상으로만 본다면 이혼율은 오히려 간통죄 폐지 이후에 더 감소했어요. 물론 이혼의 이유에는 간통만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정확한 해석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큰 차이는 없다고 여겨져요. 가장 큰 이유로는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부터는 간통죄가 명목의 죄로 사문화되어 있던 것을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죠. 다른 이유로는 법원에서 이혼에 대해 유책주의 노선을 유지하는 것을 들 수 있겠네요. 아, 그러니까 그 전부터도 간통죄가 큰 효력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었나 보네요. 아니, 근데 유책주의라는 건 도대체 뭐죠?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유책주의, 부부 당사자 중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대한 책임이 있는 편에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고요. 파탄주의는 부부 당사자들의 책임보다 혼인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가정의 객관적인 파탄 상태를 토대로 이혼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유책, 즉 책임이 있는 쪽에서 적반하장식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제도죠. 간통죄 위헌 결정과 함께 파탄주의로 바뀔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법원은 원래 노선을 고수하였죠. 그러니 이 또한 세계적인 추세와 함께 바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법이라는 게 사회와 함께 바뀌어가는 것 같네요. 그렇죠? 간통죄도 그렇고. 하여튼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제 남편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 아이디어를 얻은 것 같아요. 제가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이군요.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힘내시고요. 궁금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 또 물어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지순 씨와 헌법 씨는 대화를 마쳤어요. 지순 씨의 내려간 어깨가 안쓰럽기는 했지만 어딘가 결연해 보이는 모습이 대화 속에서 해답을 찾은 것 같네요. 네, 잘 들으셨나요? 영현이었습니다. 이게 사랑과 전쟁 라디오 드라마 맞아요. 찍은 것 같아요. 사랑과 전쟁 이거 라디오 편인가 봐요. 좀 다음에는 이렇게 효과음 이거. 있잖아요. 막 그릇 깨지는 소리 막 이런 것 좀 넣어주세요. 아니 연기를 하려니까 너무 힘드네. 네, 신앙 터치 극장이었습니다. 네, 요거를 통해 고생하셨어요. 가지고 네, 우리가 앞으로 좀 이제 여러 가지 좀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흔히 혼동되는 이 단어가 좀 있어요. 간통과 불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우리가 간통과 불륜을 보통은 같은 것이라고 이해를 해요. 저같이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같은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시청에 이제 법률적 의미가 좀 다른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혼한 당사자와 당사자 이외의 제3자와 어떤 연애나 그 사람을 사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성적인 생활을 유지하지 않고 그냥 데이트를만 해도 그것은 불륜이 되는 거야. 거기까지는 불륜이고 실제 성행위까지 들어가면 그것은 간통이 되는 거야. 그래서 보통은 성행위가. 간통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해명하냐면 자기를 불륜이다 이렇게 말한대요.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 성관계는 하지 로맨스다. 않았다. 그냥 로맨스로 그냥 마음이 좀 흔들렸고 바람이다.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었어. 데이트 한번 했다. 같이 영화 한번 봤다. 요게 불륜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호텔까지 가고 성행위까지 가면은 그게 간통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간통을 저지른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불륜이다라고 이렇게 보통은 말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간통죄 폐지법은 불륜하고 상관없이 실제로 성행위까지 한 것을 처벌하는 규정이에요. 근데 이제 실제로 법률에서는요, 불륜도 처벌할 수 있대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혼 귀책 사유가 당연해야 돼요. 된다고 생각해. 이혼의 귀책 사유가 된다는 거죠. 그 귀책 사유라는 거지 그걸로 인해서 처벌을 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이혼 사유가 된다는 거죠. 이혼 사유가 된다. 사유가 된다. 간통도 이제 처벌을 이제 안 하게 되니까. 근데 이제 불륜도 그렇게 이제 실제로 간통을 하지 않아도 불륜적인 행위를 하고 데이트를 해도
이혼의 사유로 법원이 받아준다는 거죠. 그런 거는. 충분히 네네. 그럴 여지는 있겠네요. 네네. 그렇다면은 저희가 그 일전에 한 2015년에 이슈가 됐던 간통법 폐지 요거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헌법이 폐지가 됐죠.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위헌이라고 판결이 났어요. 2년 동안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막 논쟁이 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중요성이 커지고 그로 인해 개인의 사적 영역까지 국가가 형벌로서 다스리는 것은 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져서 간통죄를 위헌을 결정을 했고 이거 갖고 우리나라에서는 찬발 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유럽 국가나 다른 나라가 언제 간통법을 폐지했는지를 봤는데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1927년 굉장히 빨리 됐죠. 덴마크는 1930년, 네덜란드와 스위스는 1937년, 독일 같은 경우에는 1969년, 프랑스는 1975년. 그러니까 벌써 우리나라보다는 한 20-30년 그러니까 전에 북유럽 국가들은 이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예. 전에 이미 예. 간통죄가 폐지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미국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1950년까지는 거의 모든 주에서 간통을 처벌하는 규정을 갖고 있었는데 다수의 주에서는 간통을 뭐 그러니까 비범죄하지는 않았어요. 예. 그렇게 돼 있고 찬반론이 굉장히 간통 폐지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이제 의견을 보면 정절의 의무는 법적 제재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성실 의무 위반은 이혼을 통해 해결되는 게 충분하다라고 말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의견은 간통죄는 과잉 금지 원칙 위배에 따른 기본권 침해이고 국가가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에 관해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침해이고 자기 결정과 행복 추구는 법적인 영역과 선을 긋는 것이 옳고 그 반대의 경우는 폐해가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반대 입장의 의견을 보면요. 법이라는 것은 일반 대중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윤리나 상식과 가까워야 되고 법적인 해결이 만능은 아니지만 적어도 많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무엇이 좀 더 옳고 그른 길인지를 제시하는 효과를 보장하기도 한다. 요게 있잖아요. 네. 간통죄가 폐지되는 과정을 보면 되게 재밌어요. 요거를 누가 이슈화 시켰냐면은 검사들이 이슈화 시킨 거예요. 아, 그래요? 왜냐면 갑자기. 검사들이 자기들이 간통 왜냐면 우리나라는요. 이게 간통죄가 형사법에 되어 있어요. 예. 형사소송법이거든요. 예. 근데 형사소송법은 오직 기소권을 검사들만 가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내 남편이나 내 부인이 간통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검사한테 이것이 가서 검사가 그것을 조사해가지고 재판에 회부시켜서 기소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재판이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검사들이 집단으로 이제 반발을 하게 된 게 우리가 왜 그 사람들의 아니 정액 샘플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왜 그거를 그 조사를 국가수? 맡기고 네. 국가수에 맡기고 우리가 왜 이 짓을 해야 되냐? 그걸 우리 더 이상 이거 못 그걸 하겠다. 검찰 했다니까 아. 더 재밌는데. 네, 그러니까. 검찰이 더 이상 우리가 남의 이거 하기 성적인 싫다? 생활에 아. 관여하기 싫다. 난 또 자기가 찔려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니야 자기가 아니야. 찔릴 수도 왜냐면 있어.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 체제가 그렇게 돼 있어서 그래요. 아. 형사법에서는 기소권은 오직 검찰만이 갖기 때문에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미국처럼 경찰이 기소권도 가지면 사실 검사가 이 문제를 이제 이런 가벼운 문제들은 뭐 경찰이 기소를 해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기소권을 검찰만 갖고 있기 때문에 검사들이 집단 반발을 계속한 거예요. 그래서 검사들이 계속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판결을 요청한 거예요. 자기들이 더 이상 이거를 하고 싶지 않아서 남의 성생활에 우리가 관여하고 싶지 않다. 그거 외에 더 많은 이유가 뒤에 있었겠지. 그렇겠지. 라고 우리는 가감을 추측도 해봅니다만. 그럴 수 있겠죠. 뭐 예전에는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 유명인들 또 뒷조사도 검찰들이 많이 그쵸. 해서 구린 거 파내고 막 그랬으니까. 왜냐하면 그게 합법이었잖아요. 합법적으로 뒷조사해서 간통을 끄집어내가지고 형사처벌 시킬 수 있었으니까. 예, 정치권에
그런 많이 유용을 당했으니까 검사들이 뭐 그런 면도 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또 반대 의견 중에 그런 것도 있어요. 혼인과 가족 제도의 보장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결국 사생활의 영역이라고 해도 이러한 행위는 사회를 문란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걸 법적 규제가 필요한 것이다라고 해서 반대를 하기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이기 때문에 폐지의 찬성. 네, 폐지의 저는 찬성.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예. 그렇기는 하죠. 그렇죠. 간통죄는 폐지되는 게 맞죠. 음. 예. 근데 이거 폐지될 때 많은 분들이 두려워서 떨었잖아요. 이거 폐지되면 안 된다고 많이 반대도 했잖아요. 아까 맞아요. 누가? 맞아요. 누가? 특히 기독교 맞아요. 하고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여자분들이, 법이 여성을 지켜주지 못한다고 많이 반대하고 그랬죠. 예. 음. 근데 저는 폐지가 더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법에 대해서 잘 이렇게 공부하거나 아니면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게 폐지되면서 여자나 이런 분들이 더 보호받지 못한다고 많이 반대했던 것 같아. 예, 맞아요. 목사님들이 반대하지 않았나? 뭐 목사님들도 그랬을 테지만 여자들, 그러니까 왜냐면 간통법으로 뭐 이렇게 간통법으로 자기 남편을 고소한다거나 이러면 이게 자동 이혼이 되거든요. 예. 맞아요. 그래서. 예, 근데 대부분의 여자들은 그거를 모르고 음.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집어넣게 되고 네. 막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그게 실상은, 형사처벌이 가능한데 사무화된 거죠. 실제로 법률은 존재하는데 처벌받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처벌받는 왜냐면 사람이 실제로 거의 없어요. 이게 그게 그러니까 이게 네. 이용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러니까 생짜로 당하는 거죠. 형사처벌이 가능한 줄 알고 그래서 고소를 했는데 실상은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이 부부관계가 그냥 자동 이혼이 되는 거죠. 이 여자는 이혼하고 싶지 않고 남편을 벌 주고 싶은데 법에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여자한테 더 안 좋은 법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도 가지고 있고 있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제 비슷한 게 일종의 이게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 폭력이 일어나잖아요. 그걸 친고죄라 그러나? 그러니까 맞아. 일종의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식이 부모를 때렸어요. 음. 그러면은 그거를 제3자가 신고하면은 처벌을 그냥 받도록 해야 되는데 그 상대자가 부모잖아요. 예. 그럼 결국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재판의 과정에서요. 신고를 하면은 부모가 결국은 자식이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징역을 사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그럼 중간에 수사 과정에서 뭐 진술서를 쓰고 뭐 과정에서 처음에는 화가 나서 신고를 하지만 결국에는 그냥 취하되고. 취하가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이게 똑같아요. 검사들이 이게 처음에는 화가 났으니까 이게 뭔가 증거를 가져와 가지고 이제 기소를 하고 뭐 재판을 가겠다 그러지만 결국은 둘이 합의를 하거나 중간에 뭔가 이제 이면 합의가 되면은 뭐 위자료를 더 많이 준다 그러면은 결국은 재판에서 중간에 이제 재판이 멈추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검사들은 이게 들어오니까 조사는 해야 되고 조사를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은 결국은 재판에 결국은 안 가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문화되어 있는 일종의 실제로 재판에서 판결이 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그런 법이었던 거죠. 사실은 이게요.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뭐 간통법 같은 경우는 이제 폐지가 2015년에 되었던 거고 그거랑 같이 이제 이슈화 되는 게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라는 게 있어요. 아까 전에 뭐 잠깐 이제 그 드라마에서 나왔지만 그 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유책주의 같은 경우에는 책임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바람을 핀 사람이 이혼을 신청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홍상수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혼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거를 지금 저희 나라에서는 좀 채택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파탄주의 같은 경우는 그냥 부부 관계가 파탄 난 걸로 판명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책임이 있는 쪽이든 피해자 쪽이든 어느 쪽이든 이혼을 신청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은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보통 뭐 그 세계적인 추세는 파탄주의가 맞고요. 아직 우리는 예전에 간통법과 같이 묶여있던 유책주의가 아직은 좀 그 노선을 좀 따라가고 있는 게 좀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간통죄가 폐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두 가지가
그 같이 따라와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에서 우선은 간통죄를 폐지해 놓고 나머지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 안 한 상태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간통죄가 폐지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형사 소송으로 두 사람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민사 소송으로 다뤄라 이 뜻이거든요. 그럼 이제 민사 소송을 하면은 합의금을 받아내야 되잖아요. 그럼 잘못을 한 쪽이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예를 들어서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그쪽이 덜 가져가고 그 간통을 저지른 사람한테 덜 가져가도록 합의금을 더 이제 이쪽에서 더 많이 가져가야 되는데 그 법은 개정이 안 된 거예요. 기존이랑 비슷한 상황. 기존하고 비슷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그 재산을 이루는데 기여하냐에 따라서 결국은 돈을 이제 재산을 분배해 가도록 하는 거죠. 그 이혼에 그러니까 결혼이 파탄난 사람들 그 간통을 저지른 그 사람에게 귀책 사유를 묻지 않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이제 외국 같은 데는 간통죄를 폐지하면서 그것까지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더 많은 책임을 물려가지고 그 간통을 저지른 사람한테는 뭔가 그런 사회적 불이익을 재산상의 불이익을 줌을 통해서 민사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뭐 결론적으로는 형사처벌은 할 수 없고 또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손해배상 같은 경우는 기존과 달라진 바가 없는 거고 위자료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그 드라마에서 또 나왔던 것처럼 명예훼손까지 자칫하면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 부부관계의 피해자로서는 더 불리한 입장일 수 있는 거죠. 이건 페이스북에 막 올리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나 조심해야 되겠다. 불륜 그쵸, 저지른 거 그런 거. 사진 올리고 그 뭐 회사 게시판에다 막 올리고 그러면은 나중에 이혼할 때의 합의금을 덜 받게 되는 오히려 자기가 손해를 맞아요. 입게 되는 그런 사고가 생긴다 그러더라고 지금 근데 법률상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헐리우드 같은데 보면 이렇게 헐리우드 배우들 보면 그 이혼이 되게 이슈화 되잖아요. 예, 그 이유가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결혼 생활에 파탄 책임이 있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위자료를 물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막 진짜 땡간 한 푼 안 남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혼만은 안 하려고 예, 그러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막 섞여 있다 보니까 피해자가 더 많은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외국의 사례를 좀 이렇게 둘러봤는데요. 일단 미국부터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네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주에서 간통법이 이제 거의 다 폐지가 됐고 버지니아를 비롯한 한 20개 정도에서는 아직 범죄이기는 해요. 근데 뭐 벌금이 한 $250 뭐 그러니까 30만 원 정도만 내면은 뭐 별 문제 없다라는 건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좀 중요시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사적인 부분이다. 예를 들면 이제 클린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섹스 스캔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심지어 부인인 힐러리조차 이거는 사적인 문제다. 사람들이 이거 니들이 이거 상관할 바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미국 사람들은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쿨하다고 보여질 정도로 그런 인식들을 갖고 있는데 반면 이 불륜과 이제 간통에 대해서 이 다루는 부분은 굉장히 확실한 부분이기는 해요. 왜냐면은 형사 처분은 없는 대신에 민사적인 책임을 굉장히 많이 묻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배우자 보조금 그리고 자녀 양육비를 그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굉장히 많이 물리도록 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그 뭐 헐리우드 스타 이런 사람들 예를 들어 보자면 뭐 타이거 우즈 같은 경우에는 9천억을 맞아요. 위자료 와. 네. 다 털렸지. 네, 완전 땡전 한 푼 없이 다 털렸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책임을 확실히 와우. 묻는 거죠. 이 그렇죠. 가정이 파탄난 데에는 당신의 책임이기 때문에 너가 이만큼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사회적 불이익을 확실하게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오히려 간통죄를 폐지하고 그런 사회적 불이익을 주는 게 간통을 줄이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게 그렇죠. 선진국의 방식인 예.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좀 이렇게 또 재밌는 경우가 하나 또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혼전 계약서라는 거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좀 돈이 많은 사람이나 유명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좀 해서 이게 실제로 법적으로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어떻게 왜 인정이 돼? 뭐 예를 지금 들어보자면 KT 온주랑 이제 톰 크루즈가 이혼을 했을 때 자기들이 이제 결혼할 때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을 넣으면서 이혼 시에 위자료를 물지 않겠다고 그렇게 서로 혼전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람을 피워도
그게 이제 이혼을 할 때는 각자 재산이 각자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각자 알아서 그냥 합의하에 이혼하는 걸로. 그런 뭐 상세한 디테일 같은 경우에는 뭐 제시된 거는 없지만 그 부부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하면서 비밀 규정을 하나 보다. 네, 자기들끼리 사적인 자기들끼리 네, 합의 그쵸. 어떤 서약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 그러니까 뭐 미국 미드 같은 거 보면 제가 한때 되게 재밌게 봤던 게 섹스 인 더 시티라는 거기 보면 이 혼전 계약서가 있어요. 진짜로 변호사를 사서 조목조목 다 넣고 남편 이제 결혼할 남편은 그걸 보고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된다. 또 변호사를 만나서 조율해요, 서로. 예, 조율을 해서 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그들도 이슈가 되는 게 혹시라도 바람이 난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속 몇 날 며칠을 하고 막 이랬던 그런 그러니까 에피소드가 바람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바람 펴서 네. 알거지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걸 그렇죠. 사전에 네, 그걸 사전에 방지하기 막 굉장히 위한. 합리적인데. 네, 그래서 시어머니도 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게 막 되게 그러니까 좀 말 그대로 좀 그러니까 그게 있는 집 비밀 규정 자식들은- 때문에 일반인들이 알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런 디테일한 것들이 이제 근데 다 이게 나오겠죠. 변호사까지 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법적 효력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냥 공증까지 다 둘이 받고. 좋아서 이렇게 근데 쌓이. 사실 그것도 가능한 이유가 여성들이 사회 진출을 많이 하면서 여성들도 이제 자기 재산이나 이런 사회적 어떤 포지션이나 어떤 사회적인 어떤 많은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게 합의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뭐 보통 이제 혼전 서약서 같은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그 재산 분할에 관한 게 거의 100% 있다고 보면 되고 그래서 톰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위자료는 안 물고 수리 크루즈 양육비만 물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간통죄가 폐지된 거는 환영할 만한 사건인데 아쉬운 게 뭐냐면 이런 어떤 그런 간통을 저지른 배우자에게 민사상 소송을 걸어가지고 책임을 묻는 법률이 없는 거예요. 탈탈 지금. 털어내는. 그렇죠.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물을 수 있는 법 개정을 아직 못한 거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요거가 이렇게 된 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우선은 이게 박근혜 정부니까 그러니까 그 보수 쪽에서 이거를 고 정부 때 이제 법 개정을 해서 아마 제가 볼 땐 그런 이유도 있지 않나. 예. 왜냐면 그래야지만 자기들한테 유리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시민운동이나 사회적인 이슈가 돼가지고 요청이 들어가서 헌법재판소로 들어간 케이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사회적인 논의와 토론을 거쳐서 이슈가 돼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판결해 주십시오 이런 식이 된 게 아니라요. 검사들이 자기들 우리 이거 하기 싫어 그래서 이게 헌법재판소에 올라가고 헌법재판소에서 올라가서 이슈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방적으로 이슈가 됐을 때 간통죄 폐지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만 폐지가 되면 우리나라에 간통 천국이 된다. 지금도 간통 천국인데 간통 천국이 된다. 이런 것만 계속 언론이 생산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이슈는 간통의 천국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 간통죄가 폐지되고 난 다음에 민사적인 책임을 묻는 거를 법 개정도 그때 같이 이슈를 만들어서 같이 했어야 되는데 그걸 언론이 하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그걸 좀 책임을 묻고 싶어요. 언론도 그렇고 이제 그 보수 정권에서 요때에 개정을 했으니까 요거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음 정권 때는 꼭 요걸 손 봐야 돼요. 한번. 예, 다시 또 외국 사례 좀 한번 둘러볼까요?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까 구찌 언니가 소개해 주신 대로 웬만한 국가에서 이제 다 폐지가 됐어요. 근데 뭐 과거 17세기 같은 경우에는 간통이나 중혼으로 인해서 사형까지 당할 수도 있는 와우. 그런 사회였다고 해요. 근데 17세기는 우리도 그렇기는 했겠죠. 예. 오죽하면 우리도 연령은 이런 거를 그랬잖아. 세워줬어요. 뭐 옛날부터 후리했던 건 아니었다. 아니 근데 그거는 간통죄는 일방적으로 여자에게만 묻는 거 아니었나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남자에게 물었던 경우가 있었나? 간통죄를?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성에게 좀 더 그 가혹한 이유가 아이의 순결성이 의심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를 수 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여자한테 엄격히 했다고 해요. 그거를 그게 왜? 아니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이제 왜냐면은 일부 다처제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요? 근데 진세이 닫혀져 있어요. 근데 네. 잠시만요.
제가 그 아까 전에 홍상수 어. 감독하고 김민희 그 음. 배우 얘기가 나와서 문제인데 이 말을 했는데 저는 홍상수 감독이 한 80은 잘못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비록 김민희랑 불륜을 저질렀지만 왜냐면 그러니까 김민희는 미혼이고 책임질 게 없어요. 그냥 사랑한 사람이 결혼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게 뭐 그게 그렇죠. 나이가 어쨌든 저쨌든. 근데 홍상수 감독은 기혼자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랑만으로 살 수 있는 뭐 이렇게 이럴 입장은 아니란 말이에요. 책임감이라는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되게 웃긴 건 뭐냐면 인터넷에서 막 그게 이슈화 됐었을 때 댓글에 김민희 나쁜 년이다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김민희만 욕하더라고요.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 왜 김민희가 나쁜 동감해요, 사람이냐고. 동감해요. 김민희는 그냥 사랑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그냥. 근데 거의 댓글이 다 김민희가 잘못이다. 어떻게 꼬리를 쳤길래 뭐 가정 파탄범이다. 뭐 이렇게 되는데 아니죠. 가정 파탄범은 홍상수 감독이에요. 본인이 본인의 가정을 파탄한 거지 김민희가 깬 게 아니거든요. 근데 심지어는 홍상수 그 감독의 부인까지 맞아. 김민희를 용서할 수 없다 그러지 자기 남편 용서한다 그러잖아요. 그 딸도 김민희를 용서하지 못하지 아버지는 돌아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회적인 인식이 그냥 불륜이나 간통이나 이런 게 있으면 다 여자 쪽이야. 여자가 뭔가 홍상수 했어. 이렇게 되는 사건은 거지.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있냐면 물론 홍상수나 김민희나 이 사람들의 이 사생활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 난 뭐 관심 없어. 그 사람들 뭘 어떻게 사는 관심 없는데 내가 그 사건을 가만히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두 사람이 은연중에 우리 사회를 엿먹이려고 그냥 둘이 뭔가 합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보통은 이게 보통 간통을 저지르면 조용조용히 하거든. 은밀하게 하고 그냥 뭔가 이렇게 그러는데 그리고 뭔가 이렇게 터지면은 자기들이 알아서 정리를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더 언론을 이용하고 오히려 뭐 프랑스에서 시사회 했을 땐 같이 참석하고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론에 자기들을 노출시키면서 이런 거를 자기들이 이슈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뭔가 이 홍상수 감독이 늘 그런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불륜과 간통에 대한 어떤 그런 영화들을 만들면서 그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를 실제 자기의 삶으로 보여주고 싶은 뭐 그런 충동이 있나? 그래서 이 사회에다가 뭔가 그런 사회를 향해서 한 방 먹이려고 자기가 이걸 실제로 해보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걔 둘은 또라이예요. 그냥 또라이인데 그냥 잘못을 이제 누가 더 잘못을 했냐라고 얘기하면 홍상수 감독은 한 80 가져가는 거고 근데 사회에서는 김민희가 오히려. 80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웃기다는 거죠. 네. 그냥 걔네 둘은 또라이 맞아요. 뭐 하여튼 그 아까 다시 돌아가서 유럽 이야기를 다시 하자면 유럽도 뭐 마찬가지로 이제 위자료 같은 경우에 어마어마하다고 하네요. 스포츠계 그 이제 F1 매니지먼트 회장님 계시는데 그 버니 에클레스톤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조 1,470억 원 와. 정도를 위자료로 이혼할 만한 거 이혼할 만하다. 난 반원이라도 하겠다. 반원. 와 멋진데? 그러니까 1조. 단위가 완전 다르죠. 미션 임파서블이야. 이거는 뭐 그렇고 재미로 제가 또 한 나라를 더 조사해 왔습니다. 중국인데요. 이거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중국. 중국. 기대돼요. 중국. 맞아요. 그 혹시 바람 나시거나 바람 나실 예정이신 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중국은 일단 간통을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처벌하지는 않고요. 부부간의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위자료에 영향도 주지 않고 때리는 거 아니야? 비슷해요. 비슷해요. 네. 진짜? 네, 비슷해요. 그 이제 뭐 특이한 케이스라면 이제 처벌받는 경우가 있지만 웬만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데요. 근데 이제 그 중국 분들은 사적인 응징을 하는데 굉장히 비극적입니다. 보통 이제 그 첫 번째 경우는 이제 방송에 이런 걸 고발하는 프로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간통하는 현장, 바람 피는 현장을 기습해가지고 이걸 언론에 노출을 딱 해가지고 망신을 대박. 망신을 줘버리는 거죠. 모자이크 안 하고
거기까지 얘기를 못했지만 모자이크 하겠지 보통. 설마 하겠죠? 네, 아마 하고 해가지고 이제 공중파 방송에서 직접 공개 망신을 주는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아까 전에 우리가 달랐지만 이게 명예훼손의 문제로 이어지는지는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어쨌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중국은 방법. 아마 명예훼손 그런 죄 없어. 아직 그 사회가 그렇죠. 그런 걸 사회주의 다루는 국가이기 거는, 때문에 그게 그 없을 정도로 거야, 아마. 인권이 보장되어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가 충격적인데요. 이제 한 남성이 바람을 피우다 아내에게 발각되었는데 네. 남편의 생식기를 잘라버렸습니다. 굉장히 이거. 그래서 이제 그 성기를 들고 병원 가서 다시 붙였는데 또 가서 또 잘랐대요. 두 번 잘림 당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헌법보다 무서운 게 이 화난 배우자 아닌가. 아니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뭐야 법적 처벌을 안 받나? 물론 이제 경찰도 받겠죠. 네 그곳에 출동을 해가지고 뭐 조치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분에게 너무 불합리한 시선으로 보지는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난 사회적으로. 너무 웃길 것 같아. 병원 가서 다시 붙였는데 때린데 또 때린 거 아니야? 굉장히 섬뜩한 그런 아니, 건데. 힘이 진짜 센가 봐요. 네? 누가요? 여자가? 여성분이 그 여자분이 갑자기 머리에 상상이 되면서. 근데 인도는 어때요? 인도는 아, 불륜 처벌 같은 거 없나요? 제가 네. 지금 약간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인도도 불륜법이 있는데 굉장히 희한하다고 하네요. 저도 요번에 배웠네요. 인도는 사실 인도가 여자들이 많이 억압받고 맞아요. 예, 그런 대우를 받지 못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자들에 대한 법적인 처우들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게 아이러니한 게 실생활에선 여자들의 지위랑 그런 것도 굉장히 낮고 그런 대우들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법적인 걸로 그렇게 보호를 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남자가 인도법 497조에 따르면 남자가 바람을 피울 시 무조건 처벌. 벌금형이나 징역형. 그 반면에 여자는 바람을 피워도 처벌받지 않는데요. 대박이죠. 여자한테도 유리하네요. 왜? 어찌보면. 그러니까 인도가 살아야 되겠는데? 예. 이제 인도 이민을 이제 신청하시는 여성분들이 그래서 이 남편이 부인을 고소할 수가 없고 부인과 바람을 피운 상대를 고소할 수가 있대요. 오히려 여자를 고소할 수 없기 때문에 여자와 바람을 핀 그 남자분을 고소한대요. 남자끼리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자는 결혼의 여부와 상관없이 바람을 펴도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데 그 모든 책임을 남자가 다 진다는 거예요. 인도는. 근데 그거를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여자는 그냥 법이랑 무관하게 살아라. 니들 아니 그런 하등한 동물이다 이런 거 아닐까? 그런 의미보다는 이제 이런 거죠. 남자들이 거짓말로 이 여자가 마음에 안 들 거. 왜냐하면 인도는 그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더 우월하잖아요. 인도 문화에서는 그래서 거짓말로 여자가 바람을 폈다 이런 식으로 모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실제로 그런 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여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뭐 이런 법이 거짓말 있다라는 그런 사례가 그러니까 많아서 왜냐면 증거가 없어도 네. 이 인도는 부족 사회랑 비슷해요. 네. 그래서 남편이나 시댁에서 너 그럴 수 바람 피웠지. 있겠다. 그러면은 그렇게 소문이 나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인식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자기를 소명하거나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사회적 위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성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케이스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불에 그럴 타 수 죽거나 실제로 그 여성을 죽이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시어머니가 그 신나 같은 거를 확 뿌려서 화재 사고로 사람이 다 죽어. 어머, 근데 인도도 시월드가 가스에 있는 거야? 옷이 타가지고 죽었다고 이렇게 그냥 어머 웬일이야. 신고를 하는 거야. 왜냐하면 인도 옷 자체가 전통 옷이 살이라고 막 해서 이렇게 천으로 맞아. 이렇게 너플거리는데 막 너플거리는 그런 사고가 많이 옷이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주방에서 밥하다가 뭐 불나는 화재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저희 보통 근데 사람들이 이제 대칭하는 거죠. 이렇게 돼도요. 실제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이거를 법적으로 이게 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재판관이 20명밖에 없거든요. 구자라트 주에 재판관이 20명밖에 없어요. 전체 인구가 몇 명인데요? 5,400만 명이에요. 와. 그래서 한 예로 이제 이혼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렇게 법적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뭐 10년 걸리는 경우도 있고 이혼 소송 기본이 다 3년이에요. 이혼 기다리다 죽겠다. 그렇죠. 이혼 기다리다가 이혼을 신청하고요. 이혼 재판을 신청하고 그것이 판결이 나서 실제로 법적으로 이혼이 되려면 빨라야지 3년이고 길면 5년, 6년, 7년도 가요. 맞아요. 지루하게. 왜냐하면
인도가 어떤 구조가 돼 있냐면요. 이건 되게 웃긴데 재판관을 없기 때문에 적게 하는 게 아니라요. 처음부터 그냥 재판관이 적은 거예요. 왜냐하면 재판관이 많잖아요. 그럼 모든 사회적 시스템에서 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럼 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이 모든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소한 문제들까지도요. 예를 들어서 집안에 있는 사소한 문제들까지도 다 가지고 와가지고 재판을 통해서 민사나 이런 재판을 가거든요. 근데 인도라는 나라는 그게 효율적이지 않은 거예요. 효율적인 게 뭔지 아세요? 어떤 문제가 생겨요. 개인 간의 문제가 생겨. 집안의 문제, 어떤 부부 간의 문제가 생기면은 그거는 너희들끼리 합의하에 결정하는 게 빠르다고 그냥 그 방법을 채택하라고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네. 이게 법정 소송 들어가도 그게 너무 오래 걸리니까 아예 집안과 집안이 만나서 서로 설득을 시키든지 아니면은 사회적 합의, 그러니까 서로 간의 당사자 이 재판을 가면 오래 걸리니까 너희들끼리 합의해서 결정해. 라고 암묵간의 사회적 시스템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재판관을 적게 만들어요. 그것도 뭐 일리가 있는 방법인 것 같긴 네. 한데요. 네, 어쨌든 우리나라 이제 간통법 폐지에 따른 좀 여러 가지 좀 보완해야 될 그런 사회적인 이슈들을 좀 한번 짚어봤고요.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좀 생각을 하면 되는지. 네, 우리 교회법상으로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교회법상은 분명하게 어떤 간통이나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 교회법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간통을 저지른 사람을 치리하는 것을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게 뭐죠? 치리라는 게 뭐냐면 교회도 교회 법이 있어요. 네. 뭐를 예를 들어 삼성의 사내 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내 연애를 하면은 퇴사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사내 규정이 있죠. 그게 이제 헌법 위에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자체적으로 규정을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헌법 위에 교회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교회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은 간통을 하게 되면은 치리라는 거는 그 사람을 권면하고 용서를 구하게 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내쫓는 거예요. 교회의 회원권을 박탈해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과정을 안 겪죠. 근데 현재 교회에서 네. 사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그런 이야기들 듣잖아요. 뭐 불륜 간통 그렇죠. 근데 그렇게 치리했다는 거 저희가 들어보지 못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죠. 간통 때문에 교회에서 쫓겨났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목사님한테 반대해서 쫓겨나는 사람들 되게 많죠. 맞아요. 네. 근데 그러면 그 7이라는 그런 게 그 모든 교인들 앞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보통은 이제 장로님들의 당회가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는 이제 장로회가 대부분이니까 예, 예. 교회 장로회에 이 사건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에서 이 사건을 조사를 한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당회에서 뭔가 결정이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공개적으로 소명을 하든지 당회에 와서 아니면 교인들 전체 앞에서 뭐 회개를 하든지 용서를 구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겪어야지만 교회에 계속 다닐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교회는 고객 중심의 교회잖아요. 그러면은 그 과정이 시작되는 순간에 대부분은 그 교회를 떠나죠, 그냥. 그렇죠. 안녕, 빠이 하고 떠나니까 그 과정이 시작도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나 당회에서는 아예 그런 것들을 치리를 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죠. 그렇죠. 네. 그 개념 자체를 지금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네. 칠이라는 개념 자체를. 네. 그래서 보통은 그 목사님들한테 반대하고 뭐 어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법상에서 교회의 어떤 것들을 고소하고 그러면은 교회의 명예를 실추했기 때문에 이 교인들을 교회 제적부에서 제적합니다. 해서 통보하잖아요. 네. 교인의 자격. 그걸 치리라 그래요, 보통요. 자격을 교인 자격을 박탈해 버리는 거죠. 그게 교회법상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법상.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법인 단체이기 때문에 그 어떤 그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죠? 일반 헌법 위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간통이 벌어졌을 때 그런 것들을 치리하는 게 교회 헌법상에서는 있어요. 근데 실제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교회 안에서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교회에서 간통을 저지른 사람을 교회에서 보통 어떻게 해요? 아니 근데 저는 간통 뭐 교회 이렇게 연결시키니까 그냥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불륜 목사밖에 생각이 안 나서 그렇긴 하죠. 누가 그러니까. 누구를 치리를 해 지금. 사실 가장 많이 이슈가 되는 게 그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고 일단 간통으로 부부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뭐 목사님한테 뭐 상담을 받거나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럴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둘 다 어떤 뭐 교회법에 따라서 뭔가를 하면 좋을 텐데 이게 당사자하고 그러니까 피해자하고 가해자가 있잖아요. 네. 근데 거의 보면 가해자는 떠나고 피해자는 남아있는 이런 상태가 되고 또 교회 안에서 또 말이 많잖아요. 네. 권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말이 많으니까 그 피해자도 또 상처를 받고 떠나고 뭐 결론은 이런 아무도 시스템. 남아있는 나는 제일 예. 웃긴 게 이런 부분이에요. 사실은 간통이 더 중요하고 교회에서 뭔가 다뤄야 될 이슈거든요. 근데 간통에 대해서는 교회가 침묵해요. 남의 성생활에 왜 관여하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 손전 성관계에 대해서는 손전 유독 무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렇게 해라, 청년들에게. 저렇게 해라, 너 그러면 안 된다. 왜 그럴까요? 청년들은 힘이 없잖아. 맞아요. 청년들은 권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목회자들이 함부로 그들에게 개입하고 이래라 저래라 쉽게 개입한다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교회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 간통하신 분들은 그런 거 안 해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진상을 조사하고 뭐 이렇게 아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청년부들이 안에 그런 거 벌어지면은 교회 청년부 담당 전사님이 그 실태 조사를 하잖아요. 실태 조사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친한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이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저 사람 얘기 들어보고 걔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실제로 알아본다고요. 근데 장년부에서 그 일이 생기고 유독 그리고 헌금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런 일이 생기면 그런 거 안 해요.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가만히 놔두고 두 사람의 당사자들이 어떻게 하는 걸 그냥 지켜보는 정도지 불어다가 상담을 한다거나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왜냐면 그런 것이 이제 목회자들이 그런 거를 안다고 하는 순간 그 사람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니까. 근데 저는 뭐 꼭 이렇게 간통 뭐 불륜 이건 아니지만 저 아는 지인 중에 그런 비슷한 일을 겪은 분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그분은 이제 계속 교회 다녀요. 근데 목사님한테 상담을 했는데 목사님이 한 말은 가정은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근데 피해자인데요. 그쵸 이제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랑 자기랑 이제 앉아 있는데 이제 가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남자가 그냥 좀 충동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맺어준 이런 가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 아는 지인이 자기는 1차로 남편한테 상처를 받고 2차로 당연하지. 목사님한테 총질을 당했다고. 총질. 예, 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냥 가정은 지켜야 돼 이것만 꽂혀 있어서 이 피해자하고 가해자 이거를 구분을 못하고 이 상처만 더 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더 떠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사례가 많다 보니까 이제 본인들이 공부를 안 하고 연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얘기를 하지 말자 이래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간통에 대해서 네. 간통을 하게 되면은 어떠세요? 이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그래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여기서 질문은 그런데 뭐 결혼 생활 유지하냐 이혼하냐 그 전에 이 사람이 기독교 교회 안에서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 평범한 사람 중. 아니 이거 뭐 우리 신앙터치가 기독교인들을 위한 방송이니까 교회 안에서 거죠.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전제로 한 상태에서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그 상대자가 배우자가 간통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혼을 할 거냐? 아니면은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은 민사 소송을 해서 왕창 빼낼 거냐. 그 순간 상대편이 가진 재산이 얼마인지 막. 우리 이혼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